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고령에도 계속해서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고령 근로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체 취업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637만 명으로 22.4%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달 일본 총무성의 통계를 보면 22.1%로 우리나라보다 0.3%포인트가 더 낮았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일본보다 높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국과 일본 모두 고령자 취업 증가가 늘고 있지만 우리의 증가 속도가 더 빠릅니다. 고령자 취업이 늘고 있는 큰 이유는 바로 노인 빈곤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노인 빈곤과 고령자 취업 증가에 대한 대비 서둘러야겠습니다. 6월 14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락토픽 이렇게 새로 오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한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종근당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말하는 성 사전 예약 중. 리니지M 12세 이용가.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 되는데 만기 딴 가상금리, 복리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가자!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양군에서 신선한 로컬 푸드 판매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영양군 유통지원과 박준희 농산물 마케팅 팀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2대 국회 출발부터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상임위원장 자리 때문인데요. 자, 이제 11대 7로 나눴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두고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제까지였죠. 이제 민주당에서 시한 통보를 했는데 다시 그 일주일 정도는 좀 연기를 하겠다. 좀 더 논의를 해보겠다. 그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의장도 약간 그런 요청을 좀 한 것 같아요. 국회의장이 지난번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에는 이제 함께 했지만 약간 7개까지 하는 걸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논의를 좀 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것 같고요. 민주당도 이제 그런 부분들의 속도 조절을 좀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그렇죠.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예. 네, 그리고 나도 이제 국민의힘이 만약에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또 보이콧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일주일을 더 기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계속 이렇게 안 하면 국회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좀 더 갖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상황이 지난 21대랑 똑같은 상황이고, 근데 그때랑은 이제 여야만 이제 바뀐 그런 상황인데, 11대 7로 좀 잘 타협이 돼서 빨리 국회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죠.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고, 7개 상임위 위원장 자리 받자니 좀 자존심도 상할 것 같고, 안 받자니 이 여당으로서 이 보이콧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도 상당히 클 것 같고, 그렇죠. 이 국민의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물리적으로 이거를 반대하거나 뭐 저항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어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회는 의석수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국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법이 있는 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걸 제한하거나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럼 할 수 있는 관례적으로 이제 계속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국회의장 민주당이니까 법사위원장만큼은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알짜 상임위 그 뭡니까 법사위 운영위 또 과방위 다 차지해놓고 7개를 우리 보고 가지라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의회 독재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은. 근데 이게 법사위는 사실 알짜 상임위는 아니에요. 알짜 상임위라면 보통 뭐 국토위나 산자위나 이런 것들인데 법사위는 왜 그게 문제가 됐냐면 지난번에 이제 21대 전반기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했지만 후반부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했잖아요. 김도우 의원이었거든요. 김도우 의원이 법사위원장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특검법 하나도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옮겨졌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방송 3법도 그랬죠.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법안은 그리고 정부에 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법안들은 한순간 안 시키고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에 올려가지고 오랜 숙려 기간을 지나서 결국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또 만약에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다음에 최상병 관련 특검법 이런 법들이 지금 상정이 되는 상황 입법을 하겠다고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국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법사위가 이렇게 정부에 불리하고 정권에 불리한 그런 법안들은 다 붙잡고서 통과를 안 시켜주고 상정도 안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이게 과연 국회가 할 일인가? 이런 이유 때문에 법사위를 가져오려고 했던 것이고요. 민주당 이제 또 입장에서는. 총선의 민심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회의 들어가서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게 그냥 보이콧을 할 게 아니고 불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컨대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더라도 회의에 들어가서 발언하고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 수적 우위를 가지고서 처리하더라도 본인들의 입장을 계속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지금 상황에서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보이콧을 하고 들어가지 않는다고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면 세비는 따박따박 지금도 나가고 있잖아요. 뭐 일 안 한다고 세비 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국회를 멈춰 세우려고 하고 보이콧하고 일도 안 하고 이러면 세비 받는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도리어 비판할 겁니다. 그리고 열세 속에 수적 열세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더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이 예를 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어떤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 들어가지도 않고 회의도 보이콧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요 국민들이 절대로 좋게 보지 않을 거고 특히 여당입니다. 야당도 아니고 여당인데 뭐 국회를 반목 잡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이상한 상황이에요. 이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결코 좋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당 의원 없이 국회 본회의 첫 회의가 열렸고 참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 그나저나 지금 당장 이제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지난 21대랑 뭐 거의 똑같이 표결 들어가서 또 대통령 거부되고 다시 또 재표결하고 이게 거의 뭐 99% 이상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 그동안 좀 안 다뤘던 게 이제 최민희 의원이 이제 과방위원장이잖아요. 뭐 오늘 아침에 인터뷰 하던데 어제도. 방송법, 방송 3법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1 방통위원회법까지 이렇게 해서 법안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것 좀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방송 3법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과연 무슨 법인데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도. 방송 3법이라 하면요.
그 세 개 법안입니다. 예를 들면 KBS 법안이 있고요. KBS 관련해서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있고요. 교육방송법, EBS법이죠. 그러니까 공영방송 세 개 방송사가 있는데 이게 세 개 방송사가 현재 이사를 구성하는 구성이 상이에요.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KBS는 이사 숫자도 11명이고요. 11명.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은 9명이고요. EBS도 9명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로는 법의 규정은 없는데 관례적으로 어떻게 해왔냐면 KBS는 7대4 구조로 여당과 야당이 추천을 했고요. 방문진은 6대3 구조로 여와 야가 추천을 했고요. EBS는 7대2 구조로 여당과 야당이 추천을 해왔어요. 이건 관례입니다. 법에는 없어요. 규정이. 몇 명으로 해라 이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통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 개 법안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를 지금 현재는 2개 아닌데요. 21명으로 할 거냐, 15명으로 할 거냐에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몇몇 법안은 21명으로 돼 있고, 몇몇 지금 입법을 하려고 하는 법안은 15명으로 돼 있어요. 최민희 의원안이 15명이고요. 나머지 의원들은 21명으로 돼 있는데, 이 숫자는 뭐 이제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21명으로 가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렇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최민희 의원이 어제 이제 야당이 반발하니까 15명 안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논의 중이에요. 근데 이제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차를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숫자는 좀 늘리고 절차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사를 추천하는 단위를 좀 다양하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여야, 그러니까 국회 여당과 야당이 추천하는 걸로. 여야,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추천하잖아요.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예를 들면 시민사회단체, 언론학자들 아니면 뭐 언론 관련 단체들 국회도 들어오고요. 이런 데서 추천을 해서 이사를 선임하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방송사를 그렇죠. 만들자 맞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장을 잘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사장 선임 방식을 두 가지를 이제 견제장치를 두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은 사장 추천위원회가 없거든요, 법에. 근데 사장 추천위원회를 법으로 구성을 해서 100명 정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을 뽑을 때는 그것도 각계각층에서 위원들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명의 추천위원들이 뭐 1차적으로 후보들을 인터뷰도 보고 그다음에 면접도 해보고 프레젠테이션 듣고 해서 3명 내지 5명을 추리는 거예요, 거기서. 1차. 그러면 그 3명 내지 5명을 이사회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회는 지금은 과반수로 사장을 뽑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항상 여당이 유리했었어요. 왜냐면 여당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장으로 뽑히게. 그러면 야당의 동의나 아니면 야당에서 어느 정도 괜찮다고 인정된 사람이 사장은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 사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핵심 내용들이에요. 방송 3법의 주요 내용이. 그러니까 뭐 KBS, MBC, EBS 사장 이 권력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사장을 뽑자. 하자. 그래서 공정 방송하게끔 하자. 그런 법이군요. 한마디로 해서. 그리고 방통위법, 방통위 시행 설치법인데요. 방통위 설치법이라고 법을 바꾸는 건 하나예요. 지금 현재 방통위 정원이 5명인데 위원이 2명밖에 없고 둘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지금 있습니다. 둘이서 다 하잖아요, 지금. 뚝딱뚝딱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법을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 민주당 안은 4명이 참석해야만 회의를 개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추천 인사도 적어도 1명 정도는 들어가서. 1명은 들어와라. 그래야 회의가 열리게. 그렇게 바꾸자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아직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게 더 놀랍고. 어쨌든 뭐 요즘 계속 매스컴에서 뭐 방송 3법이니 뭐 방송 3+1법이니 계속 이제 나올 텐데 그걸 좀 여쭤봤고요. 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에서 9년 6개월 선고 나왔고 즉각적으로 이재명 대표 또 대북 송금 의혹 건으로 이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에서 아주 뭐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은 이재명 방북 자금이냐 아니면 김성대 회장의 주가 조작 자금이냐 이 싸움인 것 같은데 이 해석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이재명 방북 자금이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뭐 이런 판결이 다 있냐 그런데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재판부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안부수라는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안부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안부수라는 인물의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예.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계없는 돈이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입장을 바꿨는데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쌍방울이 안부수 이거 의혹입니다. 그거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요. 녹취록은 나왔죠. 이제 녹취록은 나왔죠. 예. 안부수 딸에게 쌍방울이 집을 구해줬다. 예. 그 이후부터 입장이 바뀌었다. 3월에 집을 구해줬는데 4월부터 입장을 바꿨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게 이제 의혹인 거고요. 두 번째는 국정원 문건이 있습니다. 예. 국정원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그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 블랙 요원이 조사를 해봤는데 쌍방울이 북에 건넨 돈, 북한에 건넨 돈은 주가 조작을 위해서 건넨 돈이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거기에. 근데 이 의견을 이 블랙 요원이 실제 지난번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 출석을 해서 증언까지 했어요. 그랬는데도 재판부가 안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의 말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편파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편파적이고 이런 재판은 처음 네. 봤다는 말이 그렇게 변호인단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네. 예.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안부수가 1심에 처벌받은 게 있어요. 이 사건과 관계없이 또 하나의 사건에. 어떤? 그게 이제 수원지법에서 예. 수원지방법원이잖아요. 지금 이번에 이화영 재판을 한 건 형사 11부 재판부고요. 예. 안부수라는 사람을 재판을 했던 곳은 16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원지법에. 같은 예. 법원이지만 형사 재판부만 다른 거예요. 11부, 16부. 예. 근데 16부의 재판 판결문을 보면요. 안부수가 쌍방울 주가 조작을 위해서 북에 이 돈을 건넸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돈은 지금 이화영 재판에서 말하는 그 북한에 건네진 돈과 안부수 재판에서 얘기한 돈이 동일한 돈이에요. 그러면 판결이 완전히 그럼 달라진 거네요. 완전히. 똑같은 돈인데. 네. 같은 돈을 가지고 두 개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게 같은 수원지법이에요. 수원지법에서 같은 돈의 성격을 재판부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에요. 야. 왜 같은 지방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같은 돈인데 왜 성격을 16부에서는 이걸 주가 조작을 위한 돈으로 받고 11부 지금 이화영 부지사 재판부에서는 이거는 대북 방문을 위한 돈이라고 받고 왜 이렇게 다르냐? 이런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자, 근데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재판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네. 이재명을 위한 방북 비용이다라고 판결을 했던 그 재판부가 이재명 그 대북 송금 의혹권을 이제 기소가 된 그 판결에도 거기에도 또 담당 판사로 지명이 됐다면서요. 재판부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변호인 측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발하는 지점인데요. 물론 지금 법원에서 밝히기는 이게 이제 무작위로 돌리는 거 있잖아요. 재판부 개정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제 의심스럽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장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변호인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같은 지방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각각 다른 판결을 내렸다고 하면 최소한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3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판단이 섰잖아요. 이 판사는. 그러니까 그 부장판사는 이미 이제 이 돈이 어떤 성격이라는 걸 본인은 나름대로 판단했는데 안부수 재판은 다른 판단은 또 다르게 판단했거든요. 근데 이거 대북 자금이라고 그러니까 방북 자금이라고 판단한 판사에게 다시 재판을 맡기면 이재명 재판에서 반드시 또 그렇게 볼 거 아니냐. 그러네요. 예. 이런 선입견이 있지 않겠냐. 적어도 그 두 판사는 좀 배척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민주당과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다음 달 결정됐죠. 이제 7월 원래는 이제 7월 25일 얘기가 나오다가 23일로 이틀 당겨지는 것 같은데 단일 지도 체제로 가겠다. 그동안에 뭐 집단 지도 체제는 2인 지도 체제는 말이 많았는데 단일로 가겠다. 그렇죠. 현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있고 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고 이렇게 하고 8대2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 20% 반영하겠다 이렇게 결정됐는데 뭐 어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어차피 대표가 한동훈이면 만약에 이제 대표가 됐을 때 과연 이 특검법에 대해서 최상병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것도 참 궁금한 거고 하나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눌러 앉힐까 그동안 보였듯이 개입을 할까 예. 전당대회 예.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네. 첫째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럼 만약에 대표가 되면 특검법 통과에 찬성할 거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저는 거의 역시 90%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반대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 점은 명확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이게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어대한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조하는 쪽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그런 걸 못 보는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못 참는다. 계시더라고요. 끝까지 개입할 거다. 다시 예, 눌러 그렇게 앉힐 주장하는 거다.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갈 건지가 조금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내임덕이 더 가속화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고 여러 가지 논란, 김건희 여사 논란이나 이런 논란들, 최상병 논란이나 이런 논란들 때문에 이게 지지율 올라가거나 반등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망한 사람들이 보수 진영에서 또 이제 지지를 철회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새로운 지도자 쪽으로 힘을 모으게 되고 그렇죠. 그럼 본인의 내임도 더 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방치할 거냐. 이게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뭔가 장치를 통해서 막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쪽의 주장이고 예. 반대로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당원들로 하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높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막을 수 없는데 막다가 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협조 관계로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쪽은 협조 관계로 갈 거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아, 그래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막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주장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앵커가 말씀하신 주장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정도로? 느끼기에는. 네, 그 정도로 그렇습니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대선의 꿈이 있는데 현 정부가 각을 세우면서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3년이 남았거든요. 이게 1년 아니면 길어도 2년 정도 남았으면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3년이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벌써부터 각을 세우다가는 본인이 다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서로 건드리기에 좀 조심스러운 그런 그렇죠. 관계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요.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전혀 수사가 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지나갔거든요. 예. 무혐의 처리를 해버리고 경찰에서. 예. 그런데 이게 그 뭐 첼리스트 의혹도 생각나고 또 뭐 딸의 뭐 부정 그런 의혹, 뭐 그런 의혹 등등. 그런 의혹들이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영화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걸 만약 그렇다고 하면 건드린다면 또 건드린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또 가만히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참. 전면적으로. 그래서 예. 서로 두 사람 다 망하는 것보다는 함께 협력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액트지오 선정 과정 의혹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이것도 뭐 적어도 국정조사나 뭐 특검 가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오는 6월 14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생명 분야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생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 되는데 만기 땐 가상금리, 복리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가자!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다른 내일을 꿈꿔요. 더 밝은 세상을 꿈꿔요.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 MBC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30분 3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신선한 영양군의 로컬 푸드 판매를 위해 영양군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 직매장 운영에도 많은 성과가 있다는데요. 영양군 유통지원과 박준희 농산물 마케팅 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준희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수고 많으십니다.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얼마 전에 그 유튜버 피식대학이라고 있는데 영양을 방문했잖아요. 네. 자 이제 그 동영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좀 봤는데 영양을 좀 너무 비하해서 좀 화가 났거든요. 뭐 영양 음식,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노인 젊은이 다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뭐 피식 대학으로부터 뭐 사과 뭐 연락은 왔었나요? 먼저 영양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양군이 요즘에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피식대학 유튜브 영상으로 저희도 이제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최근에 피식대학 측에서 관련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영양군에도 혹시 했나요? 네, 저희 쪽에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아, 사과는 하긴 했군요. 네. 예. 네. 아유, 전 보면 아주 속이 상해서요. 그러니까 뭐 영양은 영양대로 또 서울은 서울대로 그 지역 특색이 있는데, 예. 그걸 또 비하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참 서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예. 자,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양군 로컬 푸드 직매장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저희 영양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저희 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직영 매장인데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신선한 농특산물을 지역민에게 가장 먼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7월에 개장하였습니다. 내고장 농산물을 내 지역에서 소비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장터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전국적으로 그 가장 저렴한 출하 수수료를 들 수 있는데요.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생산자에게는 제값을 받는 직거래 장터로 타 지역 매장과는 차별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생산자, 소비자 바로 직거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중간 유통 단계가 전혀 없나요? 예, 유통 단계를 최소화하는 것이 로컬 푸드 직매장의 운영 방안입니다. 예, 생산자, 소비자 모두 좋은. 네. 자, 로컬 푸드 직매장에서 판매 중인 제품들 당연히 이제 영양군에서 나온 영양의 농특산품일 텐데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전 국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 명성을 자랑하는 영양고추가 있고요. 신선 농산물, 가공식품, 임산물, 작곡류 등 종류가 참 많은데 저희는 다양한 400여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아셈 건배주로 선정된 영양초화주가 있고요. 기억납니다. 예, 전통주고 100년 양조장의 명맥을 자랑하는 영양은하수 막걸리도 요즘 인기 품목으로 또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400여 가지 품목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전용 상품권, 뭐 꾸러미 상품도 출시 중이라고요. 네, 저희가 사실은 부서에서 직접 매장을 운영하면서 2020년 개장부터 22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더군다나
지리적 여건상 육지 속의 섬이라고 할 만큼 유동인구와 상주인구가 적어서 정말 지경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소비자를 매장으로 직접 오게 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다가 물론 저희 지역사랑 상품권도 있지만 지역민들에게 매장을 직접 알리고 국민 모두가 지역 농특산물에 관심을 갖게 하자는 취지로 전용 상품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야채 구름이 세트를 만들어서 호응을 조금 끌어냈고, 올해는 잘 아시는 산나물 축제 기간 중에 산채 세트를 출시하여서 안팎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산채 세트까지 출시를 하셨고, 최근에는 지역 농특산품 온라인 쇼핑몰에도 입점하셨다고요? 예, 지역마다 온라인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인 그 로컬푸드 직매장을 한번 활성화시켜보고자 고민하다가 출하자들의 판로 확대나 소비자 확보를 위해서 온라인 쇼핑몰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째로 저희가 입점시켜서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쇼핑몰 이름이 어떻게 되죠? 영양 온심 마켓입니다. 영양 온심 마켓. 예. 아까 경상북도의 사이소몰에 저희가 입점을 해서 좀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오프라인 매장에 그 물품 똑같이 판매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에서도. 자, 이렇게 영양군에서 이렇게 행정에서 직접 이런 매장을 운영한다는 것 참 힘든 상황인데도 열심히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또 다른 판로 확대와 매출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고민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계획들이 있나요? 네. 저희가 그동안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서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장회의 설명회, 관상회보 게재, 지역 학교에도 협조 요청을 드리고 관내에 이제 직매장 홍보 게시대도 설치해보고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연계해서 대도시 직거래 행사도 한번 나갔었고요. 농가 조직화를 위한 품목별 간담회도 해마다 수시로 그다음에 정시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최근에는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해왔던 정책 이외에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도시 직거래 행사를 직접 발로 뛰어서 통합 마케팅을 실현하고 로컬 문화재를 통하여 지역 농산물과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 마케팅을 추진해보고 초보 김장러들을 겨냥한 소규모 김장 만들기, 로컬 요리 경연대회, 장류 체험 행사 등 지역 농산물 홍보와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하고도 새로운 시책을 많이 도전하고 실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기회에 영양군 로컬푸드의 장점 자랑 한번 해주시죠. 요즘 지역 농산물이 수입 농산물이나 패스트푸드에 밀려서 제자리를 많이 잃어가고 있는데요. 비록 저희 지역 로컬푸드가 타 지역에 비해서 품목수와 출하자 규모는 적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키워낸 최고의 농산물이자 건강한 먹거리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농산물 마케팅 팀장으로서 바람이 있으시다면 끝으로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영양군은 나비 효과처럼 어떤 작은 계기로 인해서 커다란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을 좋게 보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것 또한 가장 좋은 마케팅이기에 전국 방방곡곡 영양군 농특산물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바라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이 필요할 때는 영양군으로 오셔서 맑고 청정한 공기와 넉넉한 인심을 맛보시고 아울러 비타민 같은 영양 농산물을 늘 식탁에 올려주시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넉넉한 인심, 청정한 공기, 또 비타민 같은 영양 농산물이 있습니다. 영양에 많이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영양군 유통지원과 박준희 농산물 마케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우리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편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경북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공적, 사적 자리에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공항 명칭을 박정희 공항으로 하자라는 제안이 이 경북 도의회에서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전직 대통령, 특히 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을 두고 경북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통합신공항의 명칭을 박정희 공항으로 하자는 제안이 자 이번 주 열린 도의회 자리에서 나왔다는 그런 말씀인데, 네. 경상북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이 구미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복 도의원이 경북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1970년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가난을 물리치고 조국을 근대화로 이끈 박 전 대통령 업적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박정희 국제공항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자고 제기를 한 겁니다. 특히 이 영남권을 대표하는 국제공항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박정희 국제공항으로 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요. 사실 뭐 프랑스에 있는 드골 국제공항이나 또 미국에 있는 이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등도 있어서 이렇게 지도자 이름을 딴 국제공항처럼 우리도 짓자는 건데 이철우 도지사가 이 도정 질문이었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 신공항의 경우에는 준공을 앞두고 명칭을 정하는데 그때 가서 이 박정희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을 지으면 된다. 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아, 긍정적. 일단 좀 찬성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도지사도. 맞습니다. 예. 자, 현재 우리나라의 인물 명칭을 딴 공항은 그러고 보니까 김대중 없습니다. 김대중 공항 그때도 말만 나왔었나요, 혹시?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만 나왔고 없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공항, 부산공항, 제주공항, 그리고 이 작은 국내 공항들까지도 이 포함해서 우리나라 공항 명칭은 전부 지명 이외에 다른 이름이 들어간 공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그러고 보니까. 네. 이게 물론 공항 이름을 꼭 지역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 준공 확인 고시 1년 전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명칭안을 제출하면 이 6개월 전에 국토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름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야기는 나왔지만 한 번도 명칭을 사용한 이 공항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준공 확인 고시 6개월 전까지만 명칭을 확정하도록 그런 관리 지침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고 보니까 신기하네요, 정말. 다 지명에다가 이제 공항을 붙였군요. 이거 생각을 맞습니다. 안 해봤는데. 그렇군요. 예. 자, 이철우 도지사가 새마을 운동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계속 강조해 오면서 최근에는 경주의 보문 관광단지에 동상도 세웠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문관광단지가 1971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하면서 국내 1호로 이 관광단지 개발이 진행된 곳인데요. 이 지난해 12월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관광단지를 지정한 것을 포함해서 이 관광단지 역사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관광단지 조성 중에 방문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이를 수행했던 박근혜 씨와 관련한 동상과 기념물을 또 조성을 했고요. 게다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보문관광단지와 관련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상까지도 짓는 것은 이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을 짓는 것은 좀 보기 드문 일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나 좀 볼 수 있는. 지금 저 보문단지 안에 박정희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상이 같이 세워졌다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조성이 됐는데. 몰랐네요. 예. 네, 이것 때문에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이 강하게 조형물 철거 요청을 하는데 이 반대 운동도 또 벌어지고 있고요. 일단 이걸 주도했던 경북관광공사는 그러니까 1대1 비율로 당시를 재현한 것이기 때문에 우상화와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동상 철거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전국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정희 동상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이미 다른 지역에도 네, 경북 구미에 있습니다. 구미에 있고. 네.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상까지 같이 지었다는 거. 예. 자, 올해 들어서 그리고 또 대구시에서도 또 움직임이 있군요. 박정희 동상을 짓는다고 하는데 경북 도청 광장에 동상을 짓는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최근에 취재를 한 사실인데요. 이제 대구시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동대구역과 대구 대표도서관 광장에 이 시민 세금으로 박정희 동상 2개를 올해 안에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한 거예요? 네, 결정을 했고 동대구역과 대구 대표도서관이라고 있나 보네요. 네. 대구 대표도서. 두 곳에나 지어요? 박정희 동상.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10월 전에는 동상을 짓고 공공조형물로 지정을 하겠다고 계획이 나온 상황인데 사실 이 결정이 나온 게 올해 3월이었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 박정희 대통령 동상건립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있었습니다. 시민들 성금을 모금해서 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대구에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대구시가 이 동대구역에 세금으로 짓게 되면서 이 단체가 방향을 튼 겁니다. 그 때문에 대구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이미 시가 짓는다고 하니 시민 성금으로 짓는 동상은 경북도청 광장에다 짓겠다라고 이 계획을 밝힌 상황인데. 그래서 경북도청 광장에 동상 짓는다는 소문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19일에 경북도청 내에서 이 동상건립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시민 성금을 모금해서 동상을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철우 경북도지사와도 한 차례 논의를 했다는데 실제 경상북도가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주 본회의에서 나왔던 이 박정희 공항 명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한 만큼 이 공항 이름 정하기 전에 경북도청 광장에 동상이 지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이철우 지사가 그래 도청 앞에 짓겠다 이렇게 밝힌 건 아직은 없는 거죠. 네, 아직은 없고 민간에서 동상을 짓게 되면 이거 도청에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 조형물을 그대로 관리해도 될 것인지 경상북도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민간단체의 계획인데 이걸 받아들일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좀 취재를 잘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경북도 내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이 많아지는 그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경상북도 내에는 전직 대통령의 기념사업과 관한 조례가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출생지인 구미시에서만 기념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5월에 경북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경북이 고향이거나 경북에서 출생한 전직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만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을 경북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거죠. 게다가 지난해 7월에 한동안 떠돌고 있던 서울과 수도권에 자리를 못 찾고 있던 이승만 전 대통령과 헨리 트루먼 미국 전 대통령 동상을 경상북도가 가져와서 경북 칠곡군에 세웠습니다. 그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맞습니다. 예. 네, 여기에 또
이 독립운동가 토벌 논란이 있었던 백선엽 장군 동상도 며칠 전에 세워졌고요. 며칠 전에. 예. 네. 이걸 보면 이 경북의 보수 정치권 내에서 도내의 동상이나 기념사업이 최근 들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근데 이게 업적이 대단하다면 동상을 경북 도내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세우자 이런 운동도 해볼 수 있는데 정작 이게 수도권에서는 벌어지지 않고 우리 지역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걸 의미를 좀 따져보면 결국 동상이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긴 하지만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건데 현재 이 보수정당 내에 좀 임팩트 있는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인데 현 정부가 이 국민들에게 또는 유권자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전직 대통령에게서 찾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볼 수 있군요. 네, 이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많으면 한참 전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 업적을 굳이 기리자고 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이야기와 메시지를 내는 것이 훨씬 행정에서도 유리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보수정당 자체가 아직도 1979년에 세상을 떠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서 메시지를 찾고 있다는 게 이 보수 정치의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한 단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오늘 깊이 있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사업이 경북에서 이렇게 자꾸 대두되는 이유를 분석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보수 정당 내에 임팩트 있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보수의 위기 상황임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